저는 강철민 대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모사단에서 정보장교로 복무 중이며 나이 34살, 군 생활 11년 차예요. 겉으로 보기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듯 보이지만 사실 고위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일장이 숨 막히도록 버거웠습니다. 2024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사단 본부 정보가 사무실에서 각종 보고서에 파묻혀 있던 저는 갑작스런 전화 한 통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 대위 사단장님께서 부르신다. 지금 당장 공간으로 와라. 참모장 김성호 대령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저는 서둘러 군복을 다듬고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사단장은 박춘식 중장님이에요. 별 2개를 단 투스타죠. 집안 배경도 빵빵하고 사단 내 권력이 절대적이라 다들 박춘식 중장님 앞에선 숨소리도 못 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은 육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아버지가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낸 명문가 집안이셨어요.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체격에 언제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이었죠. 특히 부하들을 대할 때는 매서운 눈빛으로 위압감을 주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강 대위 앉아라. 공간 응접실에서 박춘식 중장님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는 북한군 동향 관련 주간 정보 보고서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검토하시더라고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나?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카카. 분석이 치밀하구만. 그런데 강 대위, 자네 승진 욕심이 있나?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승진을 원하지 않는 장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춘식 중장님 앞에서는 솔직한 답변보다는 적당한 겸손함이 필요했죠.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 카카. 좋아.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계속 잘해봐. 박춘식 중장님의 격려 아닌 격려를 받고 공간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그때 처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의 외동딸 박지윤 씨였죠. 25살 대학 졸업 후 집에서 지내며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은 같이 드실 거죠? 복도에서 들려온 박지윤 씨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어요. 키가 160 정도의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였고 캐주얼한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예의상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는데 박지윤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녁 무렵 장교식당에서 동기인 이상묵 대위와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야, 철민아. 사단장 딸 봤다고? 어떻던데? 그냥 예쁘더라. 아, 정말 위험한 소리 하네.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상묵 대위의 농담 섞인 걱정에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지윤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관사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승진을 위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게 몸에 밴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평화로워 보였던 일상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 큰 일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깐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박지훈 씨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2024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사단장 관사 앞을 지나는데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아빠 부대에 있는데. 정문이 어디예요? 택시 아저씨가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박지훈 씨는 흰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추운 날씨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박지훈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제 계급장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대위님. 지난번에 아빠 공간에서 배웠던 저 혹시 부대 안에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박지훈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예뻤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가 귀여웠어요. 정문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말 감사해요. 저 길치라서 부대 안에서 계속 헤맸거든요. 걸어가면서 박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것, 요즘은 집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인 박춘식 중장님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죠. 아빠가 항상 말씀하세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위님도 그런 분이시겠죠?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아빠 말로는 정보장교가 되려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한다면서요? 박지훈 씨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 씨는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대위님. 덕분에 무사히 나갈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길 안내였지만 점차 사소한 대화들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부대에 자주 왔는데 매번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대위님,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아, 저 정식으로 소개 안 했죠? 저는 박지훈이에요. 앞으로 편하게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박지훈 씨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편해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번역 일도 재미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여행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외국어도 잘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만 하세요. 박지훈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동정심을 느꼈어요. 군인 집안의 딸로서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을 넘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11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술에 취해 연락을 해온 박지훈 씨를 관사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대위님, 저 지금 너무 우울해요. 아빠랑 큰 싸움을 했어요. 전화 너머 박지훈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평소 밝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부대 앞 편의점이에요.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관사를 나와 박지훈 씨를 찾아갔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박지훈 씨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 이런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대위님, 저 정말 힘들어요. 아빠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박지훈 씨는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동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관사 근처 조용한 곳으로 박지훈 씨를 데려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지훈 씨는 다음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피했고 저는 괴로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사단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2024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정보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 봤어? 어젯밤에 군 검찰 차량이 사단으로 들어오는 거. 진짜? 무슨 일이야? 몰라. 근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야.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군 검찰 차량이 사단으로 들어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설마 저 때문인 건 아니겠죠? 강대위 사령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김 병장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나야. 나 때문이야. 강철민 대위 맞습니까? 군 검찰 수사관 장현석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군 검찰청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명령조였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현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군내에서 성범죄 사건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장교라면, 영관급 장교라면 끝이에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투스타 사단장의 외동딸이라면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군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박지훈 씨가 고발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저희를 목격한 건 아닐까? 아니면 군 검찰청에 도착하자 장현석 중령이 저를 맞았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뿔테 안경을 쓴 냉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사 30기 출신으로 법무장교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대위 앉으세요. 조사실은 삭막했어요. 회색 벽에 형광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낡은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강철민 대위, 당신과 박지훈 씨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첫 질문부터 직격탄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저 몇 번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고요? 그런데 11월 17일 밤 10시경에 함께 있었던 건 우연이었습니까? 장현석 중령은 파일을 뒤적이며 날짜까지 정확히 대고 있었어요. 이미 조사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박지훈 씨가 술을 마시고 곤란해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줬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져 갔습니다. 강 대위, 우리는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진술서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라니요? 관사 경비병이 당신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료진의 증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증거들은 모아지고 있었고 박지훈 씨의 눈물 어린 증언은 저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박지훈 씨도 원했어요. 그렇다면 왜 박지훈 씨가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장현석 중령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박지훈 씨의 필체로 쓰인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강철민 대위는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현석 중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강 대위,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군사법정에서는 진실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나고 임시 구금 조치가 내려졌어요. 사단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고 모두들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강 대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참모장 김성호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김성호 대령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참모장님, 저는 말하지 마. 이미 사단장님께서는 당신을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하셨어. 당분간 대기 발령으로 관사에서 대기하라.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2024년 12월 첫째 주 대기 발령 상태로 관사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휴대폰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이 쌓여 있었어요. 사단장 딸 성추행 사건, 군 간부의 추악한 실상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강 대위님, 기자들이 또 왔습니다. 관사 경비병 박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대의 취재진 차량이 관사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는 커튼을 단단히 치고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건 단순한 성추행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사단 내 분위기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관련자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군의 관례인데 이번에는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강 대위, 잘 지내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작전 참모 최영진 중령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육사 29기 출신으로 박춘식 중장님과는 한 기수 선배였지만 승진해서 계속 밀려 불만이 많던 사람이었거든요. 중령님, 안녕하십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최영진 중령은 평소와 달리 다정한 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고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강 대위, 솔직히 말해봐. 정말 박지훈 씨를 강제로 추행한 거야? 갑작스런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변명하지 마. 사실 나도 박지훈 그년 잘 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최영진 중령은 슬쩍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강 대위, 이제 끝난 거 알지?
괜히 발버둥 치지 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박춘식 중장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 부정 축제라든지, 특혜 인사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뒤에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이용해서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중령님,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럼 아쉽네. 자, 그럼 이만 가볼게. 몸조리 잘해. 최영진 중령이 나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박지훈 씨는 그날 제게 다가왔고 저는 처음부터 강제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박지훈 씨는 그런 진술을 한 걸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박지훈 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후배인 이준호 소위였습니다.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급히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준호야, 나 지금 대기 발령 중이야. 만나면 너만 곤란해져. 선배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박지훈 씨 관련해서요. 저는 서둘러 이준호 소위를 만났어요. 부대 뒷산 정자에서 만난 이준호 소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박지훈 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김상사한테 들었는데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지훈 씨에게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은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선배님, 혹시 누군가 선배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요즘 군단에서 우리 사단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특히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차 이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고 진짜 목표는 박춘식 중장님이었던 거죠. 준호야,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마.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선배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일단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박지훈 씨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저를 향한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4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이준호 소위가 몰래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이준호 소위가 내민 서류는 군 인사명령서였어요. 그 안에는 박지훈 씨와 관련된 과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박지훈 씨가 사단장 비서 한상민 상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23년 7월 박지훈 씨가 예하부대 김태현 중위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여 사건 종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지훈 씨는 이미 과거에도 2차례나 성추행 고소를 한 적이 있었고 모두 은폐 처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준호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김 상사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한상민 상사는 그 일로 좌천되어서 지금 최전방 GOP에 있대요. 김태현 중위는 전속을 신청해서 다른 사단으로 갔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렇다면 제가 당한 것도 똑같은 수법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선배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이번 사건은 군단, 군사령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미끼였던 셈이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거죠. 선배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박지훈 씨가 최근에 최영진 중령과 자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사 앞에서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최영진 중령이 저를 찾아와서 박춘식 중장님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했던 것, 박지훈 씨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군 검찰청에서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철민 대위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합니다. 장현석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저는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직 해임은 물론이고 파면까지 당할 처지였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민아,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잖니.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어머니는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고 실망하신 거죠. 아버지는 아예 면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대원들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평소 친했던 동료들도 저를 피했고 후배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직 이준호 소위만이 가끔 면회를 와서 위로해줬어요.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준호야, 고마워. 근데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선배님, 박지훈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죄책감 때문인지 계속 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영진 중령과도 연락을 끊었대요.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박지훈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군사법정에서는 이미 제 유죄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도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어요. 강철민 대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물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판사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춘식 중장님이 갑작스럽게 보직 해임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정축제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그리고 딸 박지훈 씨 관련 사건도 재조사한다고 하고요.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결국 그들의 목표는 달성된 거였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그저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재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마주했어요. 11년간의 군 생활, 가족의 신뢰, 동료들의 우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저는 처음 몇 주 동안 자책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게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내 욕망을 제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매일 밤 감방에서 되뇌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 면회 왔다. 어느 날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박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 대위님. 저는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대위님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박정민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대위님, 박지훈 씨가 과거에 유사한 고발을 2차례나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3번의 사건 모두 패턴이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한적한 장소, 그리고 다음날 갑작스러운 고발. 박정민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날 박지훈 씨는 분명히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최영진 중령과 박지훈 씨의 만남, 그리고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군 고위층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대위님, 이제부터 꿋꿋하게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증언을 준비하고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어요. 한상민 상사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최전방 GOP에서 복무 중인 한상민 상사는 면회를 와서 충격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대위님,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박지훈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상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2년 9월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사단장 공간에서 저를 불러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 만났는데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한상민 상사의 증언은 제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성추행당했다고 고발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조사를 받았고 결국 좌천당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단장 딸의 말과 평범한 상사의 말 중에서요. 게다가 제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았거든요. 김태현 중위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전화 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지훈 씨는 항상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나는 잘못이 있지만 모두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저는 박정민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제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 그리고 상대방이 사단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을 넘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만큼은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도 밝혀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과거에 저는 오직 승진과 출세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법률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나라 군사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이준호 소위가 면회를 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셨는데 지금은 차분하고 의연해 보여요. 아마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일 거야. 저는 이준호 소위에게 말했어요. 명예회복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진실만은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죄수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이유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형님, 저도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젊은 죄수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안에 제 솔직한 심정과 이 사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명예회복은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3월 군사법정의 최종 판결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박지훈 씨였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인 김혜성 대령이 입장했어요. 군법무관으로 20여 년간 복무한 베테랑으로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대위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의 결과물입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지훈 씨의 과거 고발 이력, 그리고 세 사건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상민 상사와 김태현 중위의 증언서를 보시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지훈 씨가 항상 먼저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정민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최영진 중령과 박지훈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수십 차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최영진 중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박지훈 씨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에게 할 말이 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지훈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박지훈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혜성 대령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철민 대위는 저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저도 원했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이 박지훈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최영진 중령이 저에게 강철민 대위를 고발하라고 협박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만약 거부하면 저의 과거 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지훈 씨, 계속 진술하세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강철민 대위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제가 겁이 나서. 박지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내 잘못은 분명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는 벗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파장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춘식 중장님의 은폐 사실과 최영진 중령의 음모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군 고위층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말했어요. 박춘식 중장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강철민 대위를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군단장과 군사령부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된 은폐 공작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조사가 확대되면서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결국 박춘식 중장님은 정격 보직 해임, 예편 조치되었어요. 딸의 거짓 증언을 방조하고 과거 사건들을 은폐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박지윤 씨 역시 군, 검찰에 의해 허위 진술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되었습니다. 최영진 중령은 직권 남용과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결국 그의 야욕이 모든 것을 망친 셈이었습니다. 강철민 대위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으로 감형합니다. 김혜성 대령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저는 결국 감형 판결을 받았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지윤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위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저는 박지윤 씨를 용서했어요. 그녀도 결국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테니까요. 2025년 5월 제대 후 저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왔어요. 11년간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후회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철민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아니야.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언론에서도 내 용기를 칭찬하더라. 아버지도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후에는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아들아, 군인은 계급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며칠 후 박정민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강 대위님, 아니, 이제는 강철민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저희 군인권센터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군 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박정민 변호사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한때 승진을 위해 목숨 걸던 그 군대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된 거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함께하고 싶어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저는 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접했어요. 군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철민 선생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젊은 병사가 찾아와서 호소했어요. 간부의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주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이준호 소위도 전역하고 저희 센터에 합류했어요. 선배님, 그때 선배님을 도와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이준호는 제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었어요. 둘이 함께 군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지훈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강철민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박지훈 씨는 이제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도 저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며 살겠어요. 저는 박지훈 씨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그 사건의 피해자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군인권센터에서의 제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직 군장교,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서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강철민 씨.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때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센터에서 주최한 군 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저는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신념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렇게 저의 막장 같은 몰락 속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11년간의 군 생활에서 얻었던 계급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약자를 돕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진실을 지키려는 제 자신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하루가 되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강철민의 삶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소초의 아침은 언제나 칼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속 깊숙한 곳,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병사들의 하루는 점호와 함께 막이 올랐어요. 일어나, 기상. 이상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23살의 이상병은 강원도 토박이답게 거친 말투와 함께 내무반의 실질적 권력자처럼 굴고 있었어요. 고참병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후임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일상이었죠. 김이병,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지? 화장실 바닥 좀 봐라. 이게 뭐야? 이상병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21살의 김이병은 묵묵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걸레를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김이병은 항상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상병 눈에는 그마저도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건 분명 엄마 치마폭에 안겨 컸을 거야. 이상병은 속으로 비아냥댔어요.
김희병의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거슬렸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에게는 도시 출신처럼 보이는 김희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안은 삭막했어요. 시멘트 벽과 낡은 2층 침대, 녹슨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이곳에서 병사들은 오직 면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주말이 되면 누구 부모님이 오시는지, 누가 연인을 만나러 가는지가 내무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희병은 달랐어요. 입대한 지 벌써 6달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면회 준비로 분주할 때마다 김희병은 혼자 침상에 누워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김희병은 진짜 불쌍하다.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하지만 김희병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상병은 그런 김희병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야, 김희병. 네 부모님은 뭐 하시길래 면회도 안 와? 가족이 있긴 한 거야? 악에 없는 듯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악의가 숨어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의 부대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점호, 훈련, 청소, 취침,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상병의 갈굼과 김희병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곧 폭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면회를 앞둔 병사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상병은 평소보다 더욱 신이 나서 내무반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오늘 면회자 명단 발표한다. 이상병이 종이를 펄럭이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박일병, 최일병, 그리고 갑자기 이상병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라? 김희병? 네 면회야? 김희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푸아. 이상병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웬일이냐? 드디어 아줌마가 아들 보러 오시나? 그것도 여기까지? 주변 병사들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6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지 않던 김희병에게 드디어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신기해했거든요. 김희병 어머니 몇 살이야? 많이 늙으셨겠네. 이상병은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아, 맞다. 중요한 거 하나 전해드려야지. 아줌마한테 말해. 군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김희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복이요? 응, 가끔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아버지들이 군복 입고 면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부대 규정이야. 이상병은 마치 자신이 부대의 모든 규정을 꿰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안 되지. 이상하잖아. 아줌마가 군복 입고 오면. 사실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이상병은 그냥 김희병을 놀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김희병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찬송가나 부를 것 같은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희병은 별다른 반박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왜 굳이 군복을 입고 오시려는 걸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는데 군복을 입고 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오시라 그래. 너무 수수하게 오시면 우리 김희병이 창피하잖아. 이상병은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김희병 어머니 요리 잘하시겠다. 시골 아줌마일까? 도시 아줌마일까? 김희병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하고 당당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기억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시긴 하는 거야? 이상병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산길이 얼마나 험한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어요. 그날 밤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군복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데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아들아. 그럼 평상복 입고 갈게. 하지만 김희병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면회 당일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면회를 받는 병사들은 모두 군복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김희병 역시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김희병, 네 어머니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이상병이 물었어요. 10시라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아직 9시 반이었지만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달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니 설레었거든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나도 면회 봤거든. 이상병은 일부러 김희병 뒤에 붙어 걸었어요. 면회장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김희병, 아줌마 오시면 예의 좀 지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 다른 사람들도 면회 받아야 하니까. 면회장에 도착하자 벌써 여러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연인들까지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이상병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김희병의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 저기 있네.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다른 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지만 위험 있는 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분이야?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한 병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거 TV에서 본 사람 아니야?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군 관련 뉴스에서. 하지만 이상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김희병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야, 빨리 가라니까. 저기서 기다리시잖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툭툭 김희병을 밀쳤습니다. 어서 가서 인사드려. 아줌마 기다리시잖아.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이상병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죠? 지금 우리 아들 밀친 거. 목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명령조의 단단한 어조,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애정. 이상병은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이상병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 때 면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 맞네, 김소령.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어떻게 여기에? 김소령. 그 이름이 면회장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김소령을 쳐다봤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상병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희병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김소령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병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때 박중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야, 이상병. 박중사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5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엄격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달려왔어요. 지금 누구 건드린 줄 알아? 박중사가 이상병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런 거야? 이상병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어요. 중사님, 그게 뭔? 저분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김소령님이야. 박중사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라고. 면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소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박중사가 급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김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병에게 눈짓으로 빨리 사라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병은 비틀거리며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면회장에서의 일이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상병이 김소령님 아들을 건드렸대. 완전 큰일 났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야, 이상병. 진짜 몰랐어? 같은 내무반 병사들이 둘러쌌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냐고? 이상병은 침상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김희병이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애초에 자기 엄마가 뭔지 말했어야지. 이상병은 오히려 김희병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바보 만들고. 저녁 무렵 김희병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무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일부 병사들은 김희병을 신기하게 쳐다봤고 또 일부는 은근히 피하는 듯 했습니다. 김희병, 면회 어땠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김희병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무반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이상병은 김희병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지? 나를 일부러 당황하게 만든 건가? 그날 밤 소등 후 내무반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김희병은 어머니와의 면회를 떠올렸어요.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머니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상병이 곤란해진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상병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부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급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김희병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라는 사실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알려진 거였습니다. 김희병을 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갈등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의 면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이병을 대하는 병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김이병, PX 갈 건데 같이 갈래?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갔을 텐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이상병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창피함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저 자식이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합리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이상병은 선임들과 함께 부대 근처 주막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산속 작은 주막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야, 이상병. 요즘 힘들지? 선임 상병이 소주잔을 채워주며 물었어요. 별로 안 힘듭니다. 이상병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대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김이병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 다른 선임이 거들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소주가 들어가자 이상병의 말이 많아졌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왜 미리 말 안 한 거예요? 나만 바보 됐잖아요. 맞아.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을까? 선임들도 동조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 술 기운에 이상병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말투도 바뀌고. 사실 김이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병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내무반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이병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병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야, 김이병. 이상병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니 진짜 재미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이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이상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김이병은 걸레를 놓고 일어섰어요. 상병님 무슨. 너 때문에 나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일부러 나 놀린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김이병이 차분히 답했어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상병이 비웃었어요. 야, 다들 들어봐. 우리 김이병이 엄마가 장군이래. 그래서 우리 같은 촌놈들은 무시하는 거야.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이병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상병님, 그런 말씀은 뭐? 맞잖아. 이상병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때 한 일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병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너도 김이병 편이냐? 이상병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김이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화가 나도 참아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날 밤 김이병은 침상에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웅얼거렸어요. 난 왜 이곳에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이 소식은 결국 부대 간부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박중사에게 보고한 것이었어요. 박중사가 이상병을 부대장실로 불러갔을 때 이상병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어요.
부대장실 문 앞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상병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부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내가 김이병에게 한 말들 다 들었다. 이상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소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다. 부대장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공정하게 지도해달라고 하시더군. 이상병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소령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병, 너 제대까지 얼마 안 남았지? 네, 3달 남았습니다. 그 3달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처럼 살면 제대에서도 똑같을 거다. 부대장의 말이 이상병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초소 근무를 서게 됐어요. 혼자 산 꼭대기에서 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녀석한테 저랬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도 집에서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은 항상 도시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곱게 하는 도시 아이들이 미웠거든요. 그래, 나는 김이병이 부러웠던 거야. 이상병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조용하고 침착하고 엄마도 대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편 김이병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내무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일병이 실수로 이상병의 사물함을 건드렸는데 이상병이 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심 좀 하라고. 네가 내 물건 건드릴 자격이 있어? 그때 김이병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병님, 김이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렸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김이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김이병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뭐라고? 이상병이 되물었어요. 일병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김이병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병님께 그렇게 함부로 대해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이병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우리 모두 똑같은 군인입니다. 계급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이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김이병이 대신 해준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중사가 이상병을 따로 불렀어요. 이상병, 네 지금 군생활 이렇게 계속할래? 아니요, 중사님. 제대하고 나면 네 인생에도 다 남는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해. 박중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대까지 3달. 이제라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상병의 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이상병은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이병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면회 있는 사람? 토요일 아침 박중사가 면회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이병,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한 병사가 물었어요. 이번이 2번째 면회였습니다. 김이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대 전에 한 번 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난번 김소령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김희병이 면회장으로 향했어요. 이상병도 오늘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조용히 걸었어요. 면회장에 도착하자 김소령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희병이 달려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니? 이상병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소령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들 앞에서는 그냥 엄마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이상병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김소령님, 이상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소령이 돌아봤어요. 네,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들죠. 네. 젊은 나이에 집 떠나서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김소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군인이니까 압니다. 이상병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꾸중이나 차가운 반응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김소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대단한 사람이 아들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웃어주네. 나 뭐 한 거지? 김소령이 떠난 후 이상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병님,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이상병이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상병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대하시면 건강하시라고.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김소령은 안부까지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내무반에서 이상병은 처음으로 김희병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희병, 네 상병님,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상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희병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상병이 어렵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 김희병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상병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게 핑계가 되냐? 이상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 못됐다. 그 대화를 듣던 다른 병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무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희병,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다. 이상병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내무반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2달이 흘러 드디어 이상병의 제대일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는 것은 군대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이상병, 짐 다 쌌어? 박 중사가 물었어요. 네, 중사님. 다 쌌습니다. 이상병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상병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김희병. 이상병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이제 네가 고참이니까. 김상병, 아직 진급 안 됐습니다.
김희병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의 손을 잡았어요. 김희병,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야말로 상병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이상병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히려 니한테서 배웠지.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려는 거였습니다. 이상병, 나가서도 건강해. 연락 가끔 하고. 병사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에게 특별히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희병, 이제 네가 고참이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김희병이 당황했어요. 후임들한테 잘해줘. 네가 나한테서 받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상병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병님. 그리고 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아들 정말 잘 키우셨다고. 이상병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대 정문에서 이상병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곳, 많은 것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상병이 떠난 후 내무반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며칠 후 김희병은 상병으로 진급했어요. 이제 김희병이 내무반의 고참이 된 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일병들을 바라보며 김희병은 다짐했어요. 일병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희병의 첫마디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새로운 일병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병님, 군대가 많이 힘든가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견딜만해. 김희병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아. 인내심도 생기고 동료애도 생기고. 그날 저녁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자리에서 강해질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며 살겠어. 핸드폰 화면에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김희병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깊은 산속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내무반에서는 새로운 일병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희병이 다가가 도왔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네, 상병님. 상병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도 돼. 우리 비슷한 나이잖아. 내무반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이상병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민간인이 된 이상병은 고향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 특히 김희병한테서 배운 인내와 배려를 잊지 않고 살고 있어. 고맙다. 김희병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반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